다음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편안하게 집에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지시하려고 합니다. 터무니없는 것 같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다리어 피다토버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상황을 해결한 방식은 누구도 다시는 자신의 한계를 넘지 못하게 하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다리어는 독립적인 여성의 초상이었습니다. 다국적 기업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고 자신의 아파트를 소유했으며 원하는 대로 월급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는 맥시모를 만났을 때 세심하고 관대하며 성숙한 이상적인 파트너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과소평가한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어머니, 키라 아르카디예브나 키러 아우케디예브너와의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어머니의 사랑을 통제의 도구로 만든 여성이었습니다. 미망인이자 공공기관의 회계 책임자인 키라는 넉넉한 수입을 갖고 있었지만 아들이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사고방식을 키웠습니다. 막시모는 성인이 되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도 월급의 3분의 1을 어머니에게 바쳤고 청구서를 지불했으며 심지어 효도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다리어는 존경심에서 이러한 역동성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키러는 아들을 혼자 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움으로 시작된 일이 곧 요구사항이 되었습니다. 키러가 다리어의 새 가방, 그녀의 며느리가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알 8,000달러 품목을 보았을 때 첫 번째 경고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그 금액이면 겨울 코트를 살 수 있겠네요. 시어머니는 마치 다리아의 예산이 자기 일인 것처럼 소리쳤습니다. 맥시모는 아내를 변호하는 대신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 이 요청은 제출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상황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리어가 드레스, 가전제품, 책 등 무언가를 구입할 때마다 키러는 검사하는 것처럼 보였고 낭비에 대해 신랄한 논평을 하며 그녀에게 노인들은 고통받고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녀가 아직 은퇴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나 다리아가 누구에게도 만족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성은 가족 저녁 식사, 친근한 대화, 무한한 인내심 등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키라는 모든 친절한 행동을 약점으로 해석하고 압력을 가중시켰습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보너스를 받은 다리어가 이탈리아 가죽 부츠 한 켤레에 15,000레아를 투자했을 때 계기가 생겼습니다. 이 부츠는 그녀에게 꼭 필요했고 번거로움 없이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맥시모는 그 선택을 칭찬하기도 했지만 평화로운 분위기는 따뜻한 커피보다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키라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부부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바로 결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츠 박스가 아직 방에 있었습니다. 부츠 신으면 15,000이라고 그는 분노로 눈이 충혈된 채 소리쳤다. 내 저축으로는 부족하고 가족도 없는 것처럼 돈을 버리는구나. 다리어는 이것이 그녀가 일한 결과로 저축한 것이라고 설명하려고 했지만 키러는 그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부츠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그녀를 이기적이라고 말하며 맥시모는 더 나은 아내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상자를 트로피처럼 들고 있던 남편은 이제 소파에 가구처럼 말없이 웅크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다리어가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녀는 최고의 컴백을 앞두고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폴더를 열더니 마치 당시 시간에 대해 설명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키라 아르카디예브나, 석 달 전에 제가 아파트를 물려받았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뒤따른 침묵은 영화 같았습니다. 막시모의 눈이 커졌다. 키라는 생애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다. 조어 숙모가 나에게 도시 중심부의 1950년대 건물에 방 3개짜리 펜트하우스를 남겨주었습니다. 가치는 1200만 레알입니다. 키라의 표정은 시와 같았습니다. 입은 반쯤 벌리고 손은 떨리고 권위의 가면은 무너졌습니다. 몇 초 전에 어머니의 대본을 따랐던 맥시모는 상징적인 쿵소리와 함께 부츠박스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다리어는 계속해서 침착하게 문서를 훑어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미래를 팔고 투자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더 큰 집, 여행 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잘못 계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위협처럼 그 문장을 공중에 매달아두고 창가로 걸어갔다. 어떤 교훈은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시선, 한 번의 몸짓으로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과 돈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의견을 가질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의 눈은 테이블 주위에 있는 창백한 얼굴들을 훑어보았고 마치 거기에 있는 각 양심의 무게를 평가하는 듯 했다. 상속재산은 공유된 자산이 아니라 귀하의 자산이었습니다. 마침표. 법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고 다리어는 논의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전적으로 내 것입니다라고 그는 세 걸음 앞서 모든 움직임을 계산한 사람의 침착함과 함께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정도요.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은 키라 아르카디예브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투를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했다. 다로치카,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 난 단지 우리 가게 예산에 대해서만 걱정할 뿐이야, 우리. 그 단어는 완벽한 방정식을 잘못 계산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다리어는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미 출구 경로를 계획해 놓은 누군가의 얼음장 같은 명료함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이혼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날카로운 침묵이 방 위에 떨어졌다. 아파트는 이미 리모델링이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녀는 전략적으로 잠시 멈춰 그 말이 울려 퍼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귀하와 맥심이 간섭 없이 가족 예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맥심은 생명줄에 걸린 조난자처럼 그를 향해 몸을 던졌다. 다리야, 이러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신발 몇 개 때문에 우리 가족을 망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녀는 이미 끝까지 읽은 책을 덮듯이 정확한 손짓으로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건 신발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음절 하나하나에는 수년간 삼켜온 침묵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엄마가 나를 모욕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가장 필요로 할 때 엄마를 선택했기 때문이야. 키러 아어케디에브너는 연극적인 화해의 몸짓으로 손을 내밀며 통제권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자처럼 말하자, 데로커아.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다리어가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당신에게 선물을 사야 한다고 당신 스스로 말했지요. 씁쓸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닿았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 극장 비용을 제가 지불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다음 주는 필사적인 시도의 회오리 바람이었습니다. 맥심과 그의 어머니는 눈물, 공허한 약속, 그리고 위조 동전처럼 들리는 타협 제안을 번갈아가며 했습니다. 키러 아어케디어프너는 마치 보석이 그녀가 남긴 경멸의 흔적을 지울 수 있는 것처럼 다리어에게 값비싼 목걸이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수학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것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단지 자기 주머니의 연장선으로 보는 여성은 결코 동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혼은 빠르고 거의 임상적이었습니다. 다리어는 자신의 물건과 상속받은 아파트의 열쇠를 가져갔습니다. 맥심은 결코 그들의 것이 아닌 과거의 절반을 남겼습니다. 그에게 정당하게 속한 존엄성, 독립성, 재산 등 귀중한 자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6개월 후 그들은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맥심은 빛바랜 자신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눈 밑에 깊은 원이 있고 결코 그의 것이 아닌 삶의 무게에 눌려 구부정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평안을 주지 않으신다고 그는 동정심을 예상한 듯 고백했다. 그는 나의 약점 때문에 우리가 수백만 달러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의 재산에 대한 우리의 표준을 유지하기 위해 2배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리어는 분노도 승리도 없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미 역사의 올바른 편을 선택한 사람의 평온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미안해요. 그가 말했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에게는 아니지만 그 자신의 모습으로는 결코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사이 그의 새로운 삶은 꽃피웠다. 중앙에 있는 햇볕이 잘 드는 아파트, 그녀에게 도전적인 직업, 값을 매길 수 없는 자유. 누구도 그녀의 구매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누구도 커피나 드레스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 그녀는 이번에는 미하일과 다시 결혼했는데 그의 어머니는 숨겨진 의도 없이 진심 어린 포옹으로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파워플레이도 없고 가려진 요구도 없습니다. 존경할 뿐입니다. 반면에 맥심은 자신이 엮도록 허용한 거미줄에 갇혀 있었습니다. 키러 아어케디에브너는 고삐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녀는 급여를 통제하고 관계를 방해하고 그를 다리가 있는 ATM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성이 접근할 때마다 그녀는 위기, 협박, 당신은 그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치명적인 질문과 같은 동일한 대본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리고 늘 맥심이었던 맥심은 자신이 아는 세 장을 선택했습니다. 신발 한 켤레가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 그날 오후로부터 5년 후, 다리어는 이제 그녀에게 속한 일상을 따랐습니다. 어린 딸이 외곽에 구입한 집의 정원을 뛰어다니고 자신의 사업이 번창하고 상속받은 아파트를 임대하여 전 시어머니가 절대 손대지 못할 소극적 수입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신발은 아직 그녀의 옷장에 있었는데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일부 전투는 모든 상처를 받을 만큼 가치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맥심은 지인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언급되자 경고로 지목됐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여성들은 다리아를 기억하라라는 새로운 눈으로 자신들의 관계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괴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 앞에는 돈이나 재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고 존중은 협상할 필요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키라 아르카디에브나 키러 아우케디에브너는 때때로 조용한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다리아를 위협이 아닌 딸로 봤다면, 하지만 탐욕과 지배하려는 욕망은 나쁜 조언자입니다. 그녀는 순종적인 아들을 얻었습니다. 제국을 잃었습니다.